지난 시간에는 언어의 특징과 그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언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고 개별 언어가 갖는 고유한 특징도 있습니다. 또 언어들 사이에 공유하는 몇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개별 언어와 방언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의사소통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를 정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로의 언어를 모르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만나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한 언어가 아닌 제3의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공통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공용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 교육 봉사에서는 이처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용어가 무엇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공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공용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부터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점점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를 단언어 사회라고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에 속합니다. 반면에 한 사회나 국가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다언어 사회라고 하며 실제로는 다언어 사회가 더 일반적입니다. 중국은 흔히 한어라고 하는 중국어를 비롯한 55개의 소수민족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 언어들은 각 소수민족의 자치구에서 중국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러시아도 러시아어를 비롯한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4개의 언어가 사용되며 캐나다 퀘벡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언어 사회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의 방식은 크게 이민, 식민지화, 연방화, 언어 접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민은 수가 많은 대집단의 민족이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와 수가 적은 소집단의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집단의 민족이 영토를 확장하여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토착민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에 편입되어 다언어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소집단 민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에 그 소집단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 다언어 사회를 형성합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원어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식민지화에 의해서 다원어 사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식민지에서 토착인의 언어와 침략국의 언어가 함께 쓰이면서 다원어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때 침략국의 언어는 행정 언어나 교육 언어로 사용되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인도 발트 3국에 속하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원어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몇몇 민족을 연합하여 한 연방국을 만들 경우에도 다원어 사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벨기에는 남부 왈론족과 북부의 플란다스족이 연합하여 만든 국가이므로 남부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북부에서는 플란다스어를 사용합니다. 카메룬도 프랑스 식민지와 영국 식민지가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어 그리고 토박이 말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 통합이나 이민 등이 아니라 단순히 인접해서 지내는 바람에 다원어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나라의 접경지대가 다원어 사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퀘벡 지역과 인접한 미국 북동부 지역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하는 퀘벡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통용됩니다. 또 프랑스의 알사스 로렌 지역은 현재 프랑스이지만 전쟁에 의해서 독일의 영토였다가 프랑스로 소속이 바뀐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모두 사용되는 다원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원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개인이 공존하는 여러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것일 겁니다. 다원어 사회에 이중 언어 사용자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한 언어가 특수한 사회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사용하는 언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합니다. 링구아 프랑카는 원래 중세 지중해 도시의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사비르어를 지칭하는 말로 상업어라고도 합니다. 어떤 언어나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도 있으며 링구아 프랑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구아 프랑카가 상업 이해의 목적에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어는 세계의 링구아 프랑카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모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한때 외교에서의 링구아 프랑카였습니다. 이디슈어는 히브리어와 독일어를 섞어 만든 유럽 유대인의 링구아 프랑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동아프리카에서는 스와힐리어가, 서아프리카에서는 하우사어가,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줄루어가 링구아 프랑카로 사용됩니다. 중국은 방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북경 방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통화가 링구아 프랑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공용어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어 사회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채택되는 링구아 프랑카와 달리 두 언어가 만나 다원어 사회를 형성하였을 때 무역이나 선교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두 언어가 혼합되어 생겨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피진이라고 합니다. 피진은 비즈니스의 중국 발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용자의 어느 한쪽도 모어가 아니며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시 변통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피진은 문법이 단순하고 어휘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습득하기가 쉬워 대체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어휘는 영어 등 서양 언어, 즉 외부 언어에서 오고 문법은 토박이 말에서 따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휘의 수가 적다 보니 완곡어법이나 은유적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피진인 파푸아뉴기니 지역의 톡 피진에서는 친구를 him, brother, belong me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속한 그는 형제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친구라는 뜻이지요. 격, 시제, 법, 태 등 복잡한 문법 요소가 없고 어순이 엄격합니다. 또한 전치사 수도 적습니다. 이처럼 피진은 단순한 형태를 보이지만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피진과 유사하지만 피진과 달리 한 언어 공동체에서 피진을 모어로 받아들여 아이들이 습득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크레올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피진이 어휘가 많아지고 문법 요소가 발달하게 되고 이 언어를 아이들이 습득하기 시작하면 크레올이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 크레올은 식민지 시대의 노예 농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크레올은 그 시작이 조금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크레올은 피진보다 어휘의 수가 많고 문법적 구별의 폭이 넓습니다. 대표적인 크레올은 IT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기반의 IT 크레올,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자메이카 크레올, 루이지애나 크레올, 굴리, 크리오 등이 있는데 중부와 북부 아메리카에서 사용됩니다. 또 괌이나 사이판 등에서 사용되는 영어들도 대부분 크레올입니다. 이 크레올들은 프랑스어나 영어와 매우 유사하지만 발음이나 문법 등에서 프랑스어나 영어와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사회의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언어가 한꺼번에 사용되는 다언어 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링구아 프랑카나 피진 크레올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또는 다언어 사회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존하는 언어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언어 사회의 공존하는 언어들 사이에 일종의 계층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사회를 다층 언어 사회라고 합니다. 공존하는 언어들 가운데 방송, 신문, 교육, 행정 등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상위어가 되고 일상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하위어가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집단의 이민이나 식민지화에 의해서 다언어 사회가 형성되었을 경우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어가 상위어로, 그렇지 않은 언어가 하위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개별 언어 사이에 계층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한 언어의 변이 관계를 이루는 언어들, 즉 일종의 방언들 사이에도 이러한 계층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랍 지역은 코란의 언어인 고전 아랍어가 상위 언어가 되고 일상 언어인 현대 아랍어는 하위어가 되는 다층 언어 사회입니다. 그러나 다층 언어 사회가 두 언어의 계층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 사이에서 복합적인 계층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토박이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표준 스와힐리어를 사용합니다. 중학교 이후에는 영어를 교육 언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까지는 표준 스와힐리어가 상위어이고 토박이 스와힐리어가 하위어가 되고 중학교 이후에는 영어가 상위어이고 표준 스와힐리어가 하위어가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이후의 공적인 생활에서는 영어가 최상위어, 표준 스와힐리어는 그 다음 상위어가 되고 토바기 스와힐리어는 4위어가 되므로 탄자니아는 3층 언어 사회가 됩니다. 결국 영어와 표준 스와힐리어는 일종의 링구아 프랑카가 되고 토바기 스와힐리어보다 더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와힐리어를 활용한 설명 화법의 첫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언어 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가 무엇일까요? 민영익 선생님의 2002년 논문에 따르면 공용어는 언어 사회에서 언중을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입법, 사법 등의 공적 영역에서 공식적, 강제적으로 통용이 요구되는 언어라고 정의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표준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는 공적 규범어로 정해서 쓰도록 하는 말로 표준어는 표준 규범성을 강조한 것이고 공용어는 공용 행정 언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링구아 프랑카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용어나 표준어는 모두 링구아 프랑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어는 그런 링구아 프랑카 중에서 공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행정 언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언어 사회에서는 대내적 통치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용어가 필요합니다. 공용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사회가 하나의 뜻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언어가 제각기 다르다면 사회적 통합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따라서 다언어 사회인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어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용어로 선택되는 언어는 매우 다양하며 한 나라에 하나 이상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가 공용어이고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쇼가 공용어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모두 4개의 언어가 공용어입니다. 또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들은 공용어 선택에서 2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독립 이후에도 침략국의 언어를 계속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를 비롯한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들이나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등은 영어를 여전히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민지 통치나 침략국의 영향을 벗어난 후에 모어를 공용어로 회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한 이후에 베트남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구소련 국가들은 소련이 붕괴되어 독립한 이후에 자신들의 모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지금까지 다언어 사회와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용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민, 식민지화, 연방화, 언어 접촉 등 언어 외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되는 다언어 사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링구아 프랑카, 피진, 크레올 등의 형태로 다언어 사회의 사람들이 소통해 왔습니다. 또 다언어 사회에서 공존하는 언어들 사이에 일종의 계층 관계가 존재하며 탄자니아와 같은 사회에서는 셋 이상의 언어가 다층 언어 사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다언어 사회에서는 일종의 링구아 프랑카인 공용어를 지정하여 행정 언어로 사용하는데 하나의 언어가 공용어로 선택되거나 2 이상의 언어가 공용어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언어 사회를 방문하거나 해외 봉사활동 등의 목적을 위해서 다언어 사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에는 공용어가 무엇인지 또 공용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용어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영어와 동아프리카 지역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를 사용한 설명화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